네, 오랜만에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네, 저번에 얼마 전에 SH공사에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 SH공사 세미나를 하려다 보니 이제 인공지능 주제로 하려고 했는데, 관심 가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이제 도시 풍경을 이렇게 이미지로 생성하는 모델을 예시로 보여주면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임팩트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앉아가지고 이미지 생성 알고리즘이 도대체 요새 어디까지 왔길래 이렇게 이미지 생성을 잘하나라는 거를 리뷰를 하다가 오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걸 보다가 이대로 보고 끝내기 애매해서 세미나 자료를 좀 작성을 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네. 내용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안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이미지 생성 알고리즘은 크게 겐과 오토 인코더 디퓨전 세 가지 모델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다 합쳐져서 이제 현재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모델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겐 모델은 여기 논문에 나와 있는데 서로 이제 대칭적인 모델을 가져다가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조금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연구팀 입장에서는 연구팀 같은 경우에 지금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MSE 같은 이제 그 에러 텀을 많이 로스 펑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지에서부터는 로스 펑션의 구조가 조금 더 바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쨌든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타겟이 되는 최종 값이에요. 최종 값인데 MSE라는 걸 많이 쓰고 MSE 같은 경우에는 개별 관측된 데이터가 실제 모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잔차를 스퀘어 썸을 해가지고 이 값을 총 값을 최대한 줄이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로스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어떤 함수가 데이터들을 다 적합을 시켰을 때 무조건 모델이 100%못 맞춘다고 하면 다 에러가 있거든요. 그 에러들을 다 서메이션 했을 때 그 값이 무조건 0보다는 클 수밖에 없겠죠. 0이면은 정확하게 다 일치한 거고. 그럼 그 0보다 큰 위치의 어딘가에서부터 0에 가깝게 가중치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제 MSE라는 로스 펑션을 사용을 하는데 실은 이미지 분야는 ML이라는 로스 펑션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L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ML이라고 하면은 맥시멈 라이클리우드라고 해서 최대 우도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최대 우도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도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도라는 게 뭐냐면 기존과 좀 다른 거는 내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그 관측된 데이터가 어떠한 데이터 분포를 따랐을 때 그 분포 중에 분포와 얼마나 적합한가. 되게 말이 애매하죠. 되게 말이 애매한데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만약 1, 4, 5, 6, 9라는 데이터를 발견을 했어요. 그럼 그 데이터가 이 빨간색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이때 우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1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 이 디스트리뷰션의 이 누적 분포 값이잖아요. 얘가 발생할 확률 값이잖아요. 이 확률 값과 4가 있을 때 확률 값과 5가 있을 때 확률 값, 6이 있을 때 확률 값, 그다음에 9가 있을 때 확률 값을 모두 더해주면 그걸 우리가 우도라고 해요. 그러면 왜 최대 우도법이라고 하냐면은 가령 파란색 분포를 가정을 하게 되면 1, 4, 5, 6, 9의 값이 이 빨간색 분포보다 무조건 다 작아요. 그럼 이걸 서메이션 하고 나면 실은 빨간색 분포가 파란색 분포보다는 이 데이터를 더 잘 설명한다. 라고 해서 최대 우도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샘플이 이렇게 추출이 됐을 때 분산을 동일하게 보고 평균의 값만 바꿔보면 어떤 분포에 의해서 이제 우도가 계산이 되는지 그럼 이 위치에서 우도가 지금 다른 평균 값의 분포보다 훨씬 더 우도가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기준으로는 평균이 요 값일 때 마이너스 한 0.23 정도 이때일 때가 가장 최대 우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 그 MSE가 아니라 우도법을 따르냐면은 MSE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딱 피킹하듯이 핏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맞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인데 만약에 우리가 우도법으로 바꾸게 되면은 결과물이 분포 과정을 띠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건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비슷비슷한 이미지가 이 정도 분포 안에서 이제 스펙트럼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성 모델이나 이미지 모델에서 이게 더 맞는 거고,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피킹하는 거, 정답, 0이냐, 1이냐, 이런 걸 피킹하는 데서는 MSE가 더 정확한 답을 낼 수 있지만, 이 이미지와 같이 주변부가 약간 번지게끔 색깔이 실은 완전 빨간 색깔, 약간 그 검붉은 색도 실은 다 똑같이 우리 눈에는 비춰지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실은 분포 과정으로 학습을 하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우도법이 결국에는 이제 로스 펑션 중에 최종 아웃풋의 분포 과정을 따라가는 로스 펑션이고, 그다음에 갑자기 건너뛰어서 건너뛰어서 우리가 이제 정보 이론을 한번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네, 정보 이론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로스 펑션 중에 정보 이론에서 발생된 이론이 있거든요. 네, 정보 이론은 뭐냐면은 내가 제한된 공간 안에 데이터를 전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통신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프로그램 코딩을 할 건데 제한된 공간을 가지고 있어. 스토리지가 제한돼 있어요. 근데 그 공간 안에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코드 체계를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아스키 코드라든가 UTF-8처럼 어떠한 문자를 나타낼 때는 그거를 결국에는 이진 숫자로 바꿔가지고 이제 코드화해서 가져가는데, 여기는 약간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만약에 아스키 코드를 가져간다. 그럼 모든 게 이제 그 길이가 똑같잖아요. 문자의 길이가 다 똑같은데 그걸 무시하고 문자의 길이를 동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부여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저장 공간이 있는데 내가 분할 코드를 무시하고 코드 체계를 만드는데 A라는 글자를 0이라는 값에다 매핑을 했어요. 그다음에 B라는 값은 1이라는 거에 매핑을 했고, 그다음에 C를 매핑하려니까 데이터 부족해 0이라서. 그래서 1, 0이라고 해서 두 칸짜리 데이터로 한 번 더 늘렸어요. 그다음에 D도 표현하고 그 2를 표현하려니까 또 칸이 부족해. 그래서 이번에 세 칸짜리 데이터로 늘렸어요. 그래서 F, G, H 표현하고 I를 표현하려니까 또 칸이 부족해. 그래서 4칸짜리 데이터로 코드 체계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A부터 알파벳이 진행되면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내가 이 글자를 표현하기 위한 코드의 용량 크기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커지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부여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효율적인가? 그랬을 때 내가 이 데이터에서 계속 주고받을 데이터가 에그, 배드, 하이, 헤드라는 글자를 주고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위 코드 체계대로 그대로 부여를 하면은 E는 100이니까 100 갖고 오고 G는 110이니까 110 갖고 오고 G를 또 110 갖고 오면 에그라는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정보량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드는 이만큼, 하이는 이만큼, 헤드는 이만큼. 그럼 이게 효율적인가? 라는 퀘스천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코드 체계. 우리가 오로지 글자는 에그, 배드, 하이, 헤드만 앞으로 쓸 거예요. 이런 발생 확률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A, B, C, D, E, F, G, H, I가 몇 번 위에서 발생했는지를 다 숫자를 세는 거예요. 빈도를.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이거 빵번, 두 번, 세 번, 빵번, 두 번, 두 번, 한 번. 총 12번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확률 값으로 놓으면은 8%, 8%, 0%, 17%, 25%, 17%, 17%, 8%예요. 그러면은 길이는 오히려 지금 얘는 1, 1, 2, 2, 3, 3, 3, 3, 4잖아요. 위에서 코드를 그대로 부여를 했으니까. 그럼 이 발생하는 확률과 길이를 곱하면 결국에 총 길이가 서메이션이 2.58이라는 길이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보의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수치로 제시하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데이터가 발생할 확률과 그 데이터가 차지하는 크기, 길이를 곱해가지고 서메이션하면 2.58이라는 길이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한 코드 체계의 정보량으로 계산하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여기서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발생할 사후 확률을 알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많이 나타나는 거를 글자 수를 줄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타나는 애부터 작은 코드를 부여를 하면서 적게 발생하는 애한테 높은 코드를 부여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지금 25% 발생하는 에그를 0으로 주고 그 다음에 17% 발생하는 B한테 하나의 코드를 주고 그 다음에 17%, 17% 이렇게 두 자리, 두 자리 이렇게 주면서 순서대로 주고 나면 원래 에그, 배드, 하이, 헤드를 표현할 때 이 왼쪽처럼 표현했던 글자의 길이가 오른쪽처럼 압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주 발생하는 애들에 의해서 전체 코드의 길이가 줄어들어요.
그렇게 해서 밑에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길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총 길이가 원래는 2.58이었는데 이대로 계산하면은 1.82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보이론상에서 엔트로피라고 표현을 해요. 이 내용을. 이걸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보이론에서는 이 코드 자체를 가지고 앞으로 사후 확률을 알고 있을 때, 발생할 확률을 알고 있을 때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이거를 통신 체계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전환을 해서 그러면은 지금은 그냥 글자의 길이를 계산했는데 글자의 길이 말고 이 길이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함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뭘 이용했냐면은 자세히 보니까 로그 x가 우리가 사용할 거는 무조건 1에서 0 사이에 있는 어떤 확률 값이잖아요. 발생할 빈도니까 0에서 1 사이의 확률 값인데 그 확률 값 안에서 작으면 작을수록 숫자가 커지고 낮으면 낮을수록 1에 가까울수록 0에 가까워지는 함수가 뭐가 있을까 해서 제시한 게 로그 함수예요. 그래서 이 로그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함수가 딱 엔트로피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길이 함수였던 거죠. 그래서 이 로그에다가 이 위에 보시면은 우리 엔트로피 공식이 어떻게 나와 있는 거냐면 그래서 로그 pxi라는 거는 얘가 발생할 확률이에요. 확률에다가 로그를 씌워서 마이너스를 붙였더니 요 높이 중에 어떤 값이 되겠죠? 이 값에다가 뭘 곱한 거냐면 pxi로 곱한 거예요. 발생 확률. 앞에랑 표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이 데이터가 발생할 확률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발생할 확률을 넣은 결과값 y의 높이를 곱해서 전부 서메이션하면 엔트로피가 되더라. 그래서 이게 엔트로피라는 공식이에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두 가지 발생할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발생할 확률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두 가지 발생할 확률을 비교할 수 있는 숫자가 없을까? 이거를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건 한 가지 확률이에요. 이미 발생 확률이 확정이 돼 있고 그거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값을 더해가지고 서메이션한 엔트로피 값을 구했는데 얘가 만약에 내가 발생 확률이 다른 확률이야. 라고 했을 때 뭐를 이용하면 될까 해서 제안한 게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냐면은 실제 발생할 확률은 실제 확률이 따로 있어. 근데 내가 예측한 확률 값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씌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나오겠어요? 나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내가 A, B, C, D, E, F, G가 실제 발생 확률은 10%, 50%, 12%, 5%, 1%, 90%, 70%야. 근데 로그 PX를 씌우면 요대로 씌우면 엔트로피가 다 계산하면 0.6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순수 엔트로피는 0.6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전혀 다른 확률 값을 하나 갖고 왔어.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PX라는 애를 갖고 왔어요. 근데 얘가 보니까는 얘는 반대로 움직여. A가 80% 발생하고 B가 45% 발생하고 D가 90% 발생해. 70%구나. 70% 발생해. 뭐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르게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이 두 개의 발생 분포는 다르잖아요. PX와 P 스타 X는 다른 분포잖아요. 이 다른 분포를 요 PX한테는 마이너스 로그를 씌워서 Y 값을 구해놓고 근데 얘가 발생 빈도는 P 스타 X를 따라가 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엔트로피가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단일 확률의 엔트로피보다 크로스 엔트로피가 높다는 거는 그냥 감각적으로 이해해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은 두 개의 분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두 개의 분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를 로스 펑션으로 가져가는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다른 분포를 같은 분포로 맞춰 나가기 위한 가중치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 로그 펑션 말고 추가적으로 제안을 하는 게 그러면은 정규 분포끼리도 여러 분포끼리도 서로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KR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쿨백 레이버 다이버전스라는 함수를 실제로 케라스나 그 파이토치 보시면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KLD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P 분포와 Q 분포의 그 분포 간의 차이를 수치로 제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PX라고 하는 정규 분포와 QX라는 정규 분포가 있는데 이 분포 사이에 이 차이값을 서메이션한 결과를 제시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계산을 해보면은 엔트로피와 크로스 엔트로피의 차이값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엔트로피라는 거는 내가 완벽하게 딱 정해져 있는 P라는 확률값의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엔트로피 값이 있고, 크로스 엔트로피는 얘가 Q하고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의 엔트로피잖아요. 이 두 개의 차이 값을 빼면은 결국에는 두 분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함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KL 다이버전스가 문제가 뭐냐면은 P 입장에서 계산을 했느냐, Q 입장에서 계산을 했느냐에 따라서 값이 바뀌어요. 값이 바뀌어서 이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JS 다이버전스라는 걸 새롭게 제시를 해요. 그래서 JS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PQ 분포의 중간 값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얘를 중심으로 P, 얘를 중심으로 Q를 계산을 해서 두 개가 양쪽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산을 한 게 JSD예요. 그래서 아무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미지라는 걸 학습하기 위해서는 분포라는 것으로 접근을 해서 로스 펑션을 접근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크로스 엔트로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쿨백, KL 다이버전스인데, KL 다이버전스는 결국에는 엔트로피에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차감한 그 수치인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상대적이지 않게 보여주기 위해서 JSD를 많이 쓴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겐이라고 하는 이제 알고리즘이 있어요. 겐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겐이라는 알고리즘의 로스 펑션은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민 맥스, 민 G의 맥스 D, 그 다음에 VDG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타겟팅해서 만들어진 함수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 하나는 민이고 하나는 맥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함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요 앞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X가 뭐냐면은 X가 실제 이미지예요. 실제 이미지를 X에다 넣고서는 D라고 하는 판별 함수를 통과시켰을 때 얘가 무조건 1이 나오면은 로그 값이 어떻게 돼 있어요? 로그 마이너스 로그라서 얘가 0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지는데 0, 네, 맥스 맥스 D니까 아니에요. 그냥 로그 값이라서 0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지면은 로그는 이제 밑으로 깔려 있잖아요. 나머지 분포는. 그래서 실제 이미지를 넣었을 때 판별식이 1에 가깝게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맥시마이징 D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뒤에서 보시면은 Z가 뭐냐면은 이게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그냥 아무 숫자나 벡터 덩어리 하나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0에서 뭐 1 사이에 아무 숫자 한 250개 정도를 랜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어디다 넣냐면은 G라고 하는 함수에다 넣어요. 이게 제너레이트 함수라고 하는데 이미지를 생성하는 함수예요. 얘한테 넣었을 때 결국엔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가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그 이미지가 판별식에 들어갔을 때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0이 나와야 돼요. 0에 가깝게 나와야지 얘 로그 1 값이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판별식은 가짜 이미지, 생성 모델에서 준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0이 나오게, 그 다음에 실제 이미지를 줬을 때는 1이 나오게 만들어라 라는 거고, 반대로 이 미니마이즈 제너레이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냐면은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쉽게 말하면은 Z라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넣어가지고 생성을 시켰을 때 그 이미지가 판별식이 실제 이미지로 착각하게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치되는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쭉 진행을 해보면은 실제로는 뭐 이 결론적으로 이게 JSD에 의해서 이 결과값이 나온다고 하는데, 학습 방식은 되게 단순해요. 뭐냐면은 뒤에 있나? 학습 방식은 되게 단순한 게, 우리가 이제 Z라고 하는 게 뒤에도 계속 나올 건데, Z가 뭐냐면은 이 Z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미지 생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애가 저 Z예요. 저희가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저게 뭐냐면은 잠재 벡터입니다. 잠재 벡터라고 해서 내가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던져주는 하나의 뭐 컨텍스트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랜덤 값들인데 그 안에 이미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변수 벡터예요. 이 벡터고, 이 벡터를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안다는 전제하에 이 업스케일링이라는 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크기에 맞게 이렇게 업스케일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생긴 내가 원하는 X축, Y축 길이만큼의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성된 이미지가 있고, 요게 X 다시예요. 이게 Z를 제너레이팅 해가지고 만든 X 다시고, 이 X 다시하고 실제 이미지 X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이번엔 다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집어넣어가지고 마지막에 원하는 거는 0이냐 1이냐인데, 얘는
감독 학습이 됩니다. 왜냐면 내가 실제 이미지를 넣어줄 때는 얘는 1이 나와야 돼 라고 미리 데이터를 주고요. 가짜 이미지를 넣어줄 때는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알잖아요. 얘는 가짜야 라고 해서 0을 넣어줘요. 그런 다음에 얘가 학습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에 나눠서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모델에 의해서 아무 이미지나 생성을 합니다. 이때는 학습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Z를 넣어주면 랜덤 Z를 여러 개 넣어주면 여러 개의 랜덤한 이미지들이 한 100개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내가 실제 이미지 100개를 같이 넣어줘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가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를 섞어가지고 0 또는 1이 나오게 요 판별만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은 얘를 고정시켜요. 요 판별은 더 이상 학습을 멈추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제너레이트의 x 다시가 바로 판별식에 연결돼 가지고 요렇게 학습을 해서 얘가 0이 나올 텐데 지금 1이 나오게 바꾸는 학습을 진행합니다. 어디만? 이 생성자 모델만. 그러면은 그 다음 판에서는 판별식이 모르겠는데 이거 가짜 이미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요. 그러면 또다시 데이터를 가짜 이미지 100개, 진짜 이미지 100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판별식이 다시 좀 더 정교하게 이미지와 가짜 이미지를 구분하는 학습을 합니다. 이걸 계속 서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진짜 이미지와 가짜 이미지를 이 판별식이 도저히 구분 못하겠다고 손을 드는 순간이 나와요. 그때 이제 제대로 된 이미지 생성 학습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지금 그 케라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델이라서 이거는 이제 이미지가 되게 유명한 이미지라고 엠리스트라고 하는 이미지고 이미지셋이고 엠리스트는 이제 필기체고 그 컬러가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이미지 컬러는 RGB라고 해서 이제 세 개의 레이어를 갖고 있는데 얘는 오로지 하나의 레이어만 갖고 있고 흰색, 검정색으로 모든 픽셀 값이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넣을 때 뭐 시세라든가 이런 게 이 인포메이션으로 실거래가 이런 게 들어가듯이 여기서는 그냥 이미지 한 픽셀에 이미지 값 자체가 그냥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받아가지고 학습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구조이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뭐냐면은 그러기에는 이미지 사이에 공간이 너무 옆에 있는 이미지하고 실은 이 이미지하고 색깔 차이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비슷비슷한데 이거를 풀리 커넥티드 하니까는 너무 무거워, 헤비해. 그래서 컨볼루셔널은 대충 듬성듬성 가더라도 가중치를 한 100분의 1로 줄이더라도 학습 잘 되더라라고 해서 제안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판별식을 만드는 거고, 네, 모양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합니다. 단순한 게 이제 여기 7 곱하기 7 곱하기 256이라는 여기 100짜리. 요 100짜리가 아까 얘기했던 레이턴트 베리어블이에요. Z 값이고, 그러니까 100개의 랜덤 값을 그냥 임의로 넣어주는 거예요. 100개의 랜덤 값을 임의로 넣어주면 이게 덴스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어떤 모양이 되어가냐면 마지막에 28, 28, 1짜리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점점 이 100짜리 이미지가 이렇게 압축이 되면서 이미지 모양이 28 바이 28 바이 1로 이렇게 생겨나는 거고 그 값 자체는 이제 0에서 1 사이 숫자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0에서 255로 환원시켜 가지고 이제 학습에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로 이미지를 한번 출력을 그냥 해보면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이제 가중치는 랜덤 값이니까 아무 이미지나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이미지가 이렇게 그냥 떨어져요. 랜덤 값을 이제 보시면은 이 가우시안 분포에 가지고 랜덤 값을 계속 생성을 하면은 매번 생성할 때마다 다른 형태의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제너레이트 함수에 의해 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판별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얘는 어떤 걸 하냐면은 자, 28 바이 28 바이 1짜리 이미지를 내가 받을 건데 받아가지고 최종 결론은 0에서 1 사이의 시그모이드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0에서 1 중에 실제 이미지는 1이고 가짜 이미지는 이제 0이 되게끔 학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면은 학습을 진행을 하면 이미지 생성기가 만든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엠니스트의 실제 필기체 이미지하고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면은 처음에 생성했던 제너레이터는 이 정도밖에 못 만들어요. 못 만드는데 이게 지금 두 번째고 세 번째. 그러니까 아까 학습하고 판별식하고가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학습을 하는 과정인데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면서 점점 이제 제너레이터 자체가 엠리스트 이미지들하고 서로 판별식이 구분 못하는 형태로 점점 이제 성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성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점점
웹리스트 이미지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생성을 해나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는 건 뭐냐면은 저 제너레이팅 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판별식은 걔를 고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 제너레이팅 함수 자체가 우리가 얻어야 되는 생성형 알고리즘의 근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겐이 만들어졌고, 이 겐이라는 게 아까 함수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풀리 커넥티드 돼가지고 업스케일링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컨볼루셔널을 쓰지 않고 풀리 커넥티드해서 이제 판별식을 쓰고 있는데, 그걸 이제 D시간이라고 해가지고 딥 컨볼루셔너로 바꾸자. 그럼 훨씬 더 고해상도 이미지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가중치가 많이 줄어들어요. 컨볼루셔너를 쓰게 되면은 많이 줄어들면서 업스케일링이 가능하니까 이걸 가지고 D시간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과 상관없이 이제 로스 펑션을 바꾸는 아키텍처들, 그다음 아키텍처가 바뀌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션이라는 거는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를 더 넣어서 생성 모델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하나씩 조금 보시면, 다는 안 보고,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요건 그냥 이 DC 겐의 기본적인 모양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풀리 커넥티드 돼 있던 거를 컨볼루셔너로 스트라이딩 하면서 가게 되면은 가중치가 확 줄어드니까 훨씬 더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하고, 여기 보면 채널 자체가 3채널이라는 거는 컬러 이미지를 생성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는 컬러 이미지를 생성하겠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W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 JSD라고 해서 이제 두 분포에 대한 거리를 계산하는 함수가 있었는데, 얘가 시그모이드 함수하고 되게 비슷하게 분포가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은 로스 펑션이 학습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 분포 자체가 얘처럼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있으면은 얘가 굉장히 작은 값으로 나와요. 그래서 가중치 학습이 경사하강이 안 되고 계속 못 만나고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로스 펑션 자체가 이 JSD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안한 W간의 새로운 로스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렐루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빠르게 학습이 돼서 비슷한 지점까지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함수로 변형했다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 두 개의 분포가 멀어져 있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해상도를 되게 높였잖아요. 해상도도 높였지, 칼라 레이어도 계속 늘렸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해상도 그림들이 아까 필기체 수준이 아니라 늘어나다 보니까 이들의 분포가, 이게 눈으로 우리는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 모든 픽셀에서의 분포를 다 가정하면 엄청 고차원적인 분포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동시에 만나서 학습이 한 번에 일어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바꿔가지고, 이거 우리가 되게 많이 하는 표현으로 베니싱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떨어져 있을 때 경사가 굉장히 얇아서 학습이 되는 게 되게 어려운 거를 베니싱 효과라고 하는데, 이 베니싱 효과를 줄이는 함수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집중하기 시작하는 게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Z값에 집중을 해요. Z값에. Z값이 아까 얘기했듯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이 Z를 뭐를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성하는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Z값이 결국에는 가지는 분포가 존재하는데, 이 분포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뒤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미지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데이터입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가 풀리하게 차 있진 않아요. 모든 이미지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픽셀이 만약에 28 by 28에 아까처럼 0에서 256까지 숫자라고 하면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 무궁무진한 경우의 수에 다 이미지가 존재하진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레이턴트 베리어블도 실은 모든 공간에 퍼져 있어서 모든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확하게 이미지가 다 생성이 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제 데이터 자체는 이런 형태로 지금 생겨 먹었는데 이 공간 자체는 우리가 생성할 때는 그 가우시안 분포로 생성을 하다 보니까는 어쨌든 전체 분포로 생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빈 공간에 이 머리가 길면서 남자인 경우의 숫자는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도 거의 비슷한 확률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하기 쉽지 않은 여자 모습에 콧수염을 기르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입장에서는 얘가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야 되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학습이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다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내가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생성 모델이 현실에 없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레이턴트 베리어블 자체를 한 번 더 통제해 가지고 노멀라이징 해서 W라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만들어서 전달하자. 그러면은 훨씬 더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는 게 스타일 겐이라는 애들이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굉장히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컨디셔널 겐이라고 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이미지 생성을 할 때 그냥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그냥 정보를 줘버린 거예요. 얘는 1이야. 엠리스트 같은 경우 얘는 0이야. 얘는 3이야. 얘는 4야를 아예 정보를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이 모델 자체가 내가 제너레이터를 할 때 무조건 y 값을 같이 줘야 돼. 0이라는 이미지를 생성해. 1이라는 이미지를 생성해. 라고 전달을 하니까 얘가 0이라는 걸 생성해 했을 때 다양한 0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디션의 제약 조건을 걸어서 생성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제약 조건을 걸면 그 제약 조건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막 혼재가 되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겐이고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학습을 해요. 조건 자체에다 아까 y 값이 아니라 스케치를 넣어줘요. 그래서 신발 스케치를 넣어주고 그 신발 스케치에 맞는 이미지를 같이 학습을 해주고 이거를 랜덤 제너레이트하고 실제 이미지하고 계속 디스크리미네이트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페이크인지 리얼인지 구분하게끔 요거를 계속 진행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너레이트 할 때도 그렇고 판별할 때도 그렇고 이게 y 값을 넣어주든 아니면 이런 스케치를 넣어주든 가령 맵에서는 이런 지적도를 넣어주고 실제 이미지를 만들어내든 이런 과정들에 의해서 이런 거를 넣어주고 아키텍처를 이렇게 그리게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엔 걔한테 좀 더 낮은 레벨의 인포메이션을 넣어줬는데 그걸 가지고 더 높은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마 이미지 생성은 저도 실은 작년까지는 겐까지만 봤고 그래서 안 봤어. 안 보다가 이미지가 너무 잘 나오길래 왜 이러지? 라고 하고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겐보다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쓰면서 테크니컬하게 되게 많이 써요. 이번에 저기 도시부동산에서도 썼던 내용이긴 한데 오토인코더라는 게 있습니다. 오토인코더. 그래서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 제가 여기 태그를 다 달아놨거든요. 여기 링크를 다 달아놨는데 생각보다 좋은 강의가 많아서 그냥 보셔도 돼요. 보셔도 되고 오토인코더는 뭐냐면은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고차원적 데이터를 전달을 한 다음에 저차원으로 쭉 축소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고차원으로 아까 업스케일링 하듯이 다시 늘려요. 그런 다음에 최종 아웃풋이 목적 함수가 없이 인풋 값하고 아웃풋 값을 동일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데이터를 압축을 시켜버려요. 가령 뭐 100개짜리 변수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2개의 변수로 압축을 시켰다가 이걸로 강제로 다시 100개로 변환을 하는데 이게 2개가 학습이 된다. 그러면은 이 Z라고 하는 이 중간 차원을 latent variable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데이터를 축소시켜서 다 보유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100개까지 데이터 필요 없었던 거예요. 2개만 있어도 되는 거였어. 근데 굳이 지금 100개 데이터를 쓰고 있었던 거죠. 이게 똑같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키하고 몸무게하고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옛날 회귀 분석이라는 거 보면 상관관계가 되게 비슷한 데이터들은 하나로 통일해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지금은 현실에서는 그 모든 데이터가 다 노출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데이터 압축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오토인코더 기술이에요. 오토인코더인데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걸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지금 이 뉴럴 네트워크 말고 원래 많이 쓰이던 방법 중에 하나 우리가 주성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PCA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PCA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이렇게 분포가 돼 있을 때 이게 2차원 데이터인데 내가 이걸 1차원으로 줄이고 싶어. 줄이고 싶을 때 어떻게 줄여야 되지? 가령 1번 선으로 줄여야 되나 2번 선으로 줄여야 되나 했을 때 어느 쪽으로 줄이는 게 더 나은가라고 했을 때 PCA가 제안하는 거는 데이터들을 어떤 선분에 의해서 직교로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 전체 데이터의 폭, 이걸 분산이라고 하는데 이 분산이 제일 큰 선이 제일 좋은 선이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고유치를 찾아가지고 이제 고유 벡터를 찾아내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중요한 거는 나중에 그래서 결국엔 PCA 분석에 의하면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는 요렇게 요 직선 차원으로 데이터를 1차원으로 축소해 버리면 거의 모든 데이터의 상당한 분산 변동성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PCA 분석을 많이 썼는데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오토인코더랑 다른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모든 데이터의 피처 스페이스가 가령 이미지가 어떤 피처 스페이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을 때 PCA 같은 경우에 얘는
압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패턴으로 강제로 다 내려버립니다. 내려버려가지고 여기에 이제 쭉 라인을 만드는 거고, 오토인코더는 어떤 형태냐면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미지가 있는 공간으로만 데이터들을 축소를 하는 거예요. 되게 애매하죠. 이 오토인코더는 어쨌든 비선형성의 뉴럴 네트워크를 따져서 가져오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선형적으로 압축하는 게 아니고요. 비선형적으로 압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제 아까 얘기했듯이 28 곱하기 28에 256개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다차원 공간에 쫙 뿌리면 어마무지하게 크거든요. 그 큰 공간 안에 실제 사진이 있었던 위치는 몇 개 안 돼. 몇 개 안 돼. 그 몇 개 안 되는 위치만 오토인코더가 디텍팅해서 거기만 축소시켜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오토인코더의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PCA가 훨씬 더 속도는 빠르지만, 그리고 설명은 훨씬 더 좋지만, 설명을 제외하고 실제 데이터의 존재 위치를 차원적으로 축소하는 데 있어서는 오토인코더가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축소하는 공간을 우리가 뭐냐면 매니폴드라고 표현을 해요. 매니폴드. 네.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매니폴드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왼쪽에 보여지는 공간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모든 이미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데이터들의 공간이라고 치면은, 실제 그 공간 안에서 이미지가 존재하는 위치는 요 점들만 존재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이미지가 아닌 거야. 현실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이미지인 거예요. 요 공간에 있는 것들만 이미지가 되는 거고, 이 공간을 우리가 매니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매니폴드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성 가능한 이미지의 현실적인 이미지를 찾아내는 공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매니폴드 안에서는 이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엠리스트에서 표현이 됐을 때 이렇게 이동하면서 아직 이 공간 자체가 이제 4라는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 매니폴드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매니폴드를 감안하지 않고 이미지 공간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A1하고 B하고 A2가 있는데, 여기서 다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리 척도인 유클리드 디스턴스를 쓰게 되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쓰게 되면 A1하고 B가 더 가까워요. 그 다음에 B하고 A2가 더 가깝습니다. 근데 매니폴드 공간으로 옮겨버리면은 A1은 A2하고 더 가깝고요. A2가 B하고 더 가까워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공간을 무시하고 내가 A1이라는 사진이 있고 B라는 사진이 있어. 그 두 개의 사진의 중간쯤을 취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실은 A2를 취해야지만 중간쯤의 사진인 거야. 근데 현실에서 잘못해서 이 공간을 A1하고 B 사이에 C를 택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B하고 A1은 B는 팔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고 A1은 팔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중간에 있는 거를 원했는데 C를 취하게 되면은 팔이 4개 달린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건 현실에 없는 이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공간에서 존재하지 않는 좌표를 우리가 타겟팅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걸 매니폴드를 찾아낸 다음에 A1에서 B로 가는 과정에 A2를 추적하게 되면 우리가 딱 원했던 팔이 내려오던 위치에서 팔 2개가 있는 상태로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니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는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이 매니폴드를 찾아내는 기본적인 알고리즘들이 리니어한 영역은 대표적인 게 PCA였던 거고, 그 다음에 넌리니어한 부분에서는 이제 오토인코더가 이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들도 있는데 찾아보시면은 생각보다 저걸 이용해서 뭐 폰트의 매니폴드를 구현한 거라든가, 이미지들의 구글 이미지들을 매니폴드로 구현한 거라든가, 이런 샘플들이 되게 많아요. 사이트들이. 예.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오토인코더의 하는 역할 중에 이미지 영역에서는 아까 데이터였지만, 이미지도 결국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 데이터를 왼쪽에다 전달하고 인코더를 통과해서 다시 복원된 이미지를 구현하는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 보면 여기에 있는 잠재 변수들이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진 거예요. 왜냐면 이 잠재 변수가 결국에 원했던 매니폴드 면적이 되는 거예요. 매니폴드 공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잠재 변수에서는 숫자를 바꾸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 형태의 변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보면 이 안에 뭐 여기 0.7하고 0.1이면은 뭐 모자를 썼고 안 썼고, 뭐 0.3하고 0.1이면 코수염이 있고 없고, 이런 정보들을 요 안에서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게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를 한번 보시면, 아까 우리가 겐 같은 경우에는 학습하는데 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게, 학습 자체가 둘이 충돌이 나요. 한쪽은 미니마이징, 한쪽은 맥시마이징을 하기 때문에
계속 둘이 교차하면서 서로를 충돌을 일으키는데 이 오토인코더는 보시면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미지가 들어와서 축소돼서 나가는 아웃풋이 한 번의 학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이 훨씬 더 빨라요. 네, 그래서 구조 자체는 아까랑 똑같이 28 by 28의 1짜리, 그러니까 세로 28, 가로 28짜리 이미지에 흑백만 존재하는 요런 이미지를 가져올 거고, 인코더는 단순합니다. 2x2까지 쭉 줄여나가요. 2x2까지 줄여나갔다가 다시 디코더는 트랜스포즈니까 업스케일링 해가지고 이미지를 다시 쭉 올려서 25 by 25까지 올리는 거예요. 보시면 마지막에 28, 28짜리 1짜리 이미지로 다시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오토인코더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거고, 보시면은 아까 50번 돌리는데 한참 걸렸었잖아요. 얘는 지금 50번 돌리는 게 반방향이라서, 그래서 오토인코더로도 어쨌든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은 오토인코더를 학습하고 난 다음에 뭐만 뽑아내면 되냐면은 디코더만 뽑아내면 돼요. 그럼 디코더만 뽑아내고 나면은 내가 원하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부여하면 거기에 맞는 이미지로 디코더가 생성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얘도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요. 이거 디노이징이구나. 그래서 오토인코더는 어쨌든 학습을 하고 나면은 그 이미지 인코더 부분은 뭘 추출하는 거냐면 인코더를 이용해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뽑아낼 수 있는 거고요. 이미지를 넣으면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뽑아내는 거고, 디코더를 이용하면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넣으면은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학습되고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디노이징은 뭐냐면은 인풋 이미지를 넣을 때는 노이즈를 추가로 넣어줘요. 노이즈를 넣어주고, 근데 우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노이즈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은 그대로 아웃풋을 시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입력되는 데이터가 살짝 오류가 나더라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뽑아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를 많이 섞어주더라도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게 노이즈가 없는 걸 학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학습률이 높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통하면은 오버피팅이 훨씬 더 줄어들어요. 노이즈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쓸 수 있는 데이터 중에 좀 더 그 약간 뭐 필기하다 이렇게 벗어나더라도, 그것도 인풋이 들어갔더라도 이거 7인데? 라고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과정을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토인코더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 업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이제 이미지의 규모가 굉장히 큰 오토인코더를 만들려다 보니까는 이 학습 과정에서 최초의 그 가중치를 어떻게 세팅하느냐, 이게 되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RBC였나 뭐 RCB였나 그런 알고리즘에서 쓰였던 건데, 내가 만약에 784개짜리 인풋을 넣어가지고 1000, 1500, 그 다음에 최종 아웃풋 레이턴트 베리어블 10으로 줄이겠다라고 했을 때 이 인코더 설계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784를 넣고 1000을 넣고 784가 나오는 오토 인코더를 먼저 설계를 해요. 그런 다음에 학습을 하고 나서 요 W1의 가중치를 픽스 시켜버립니다. 픽스 시키고 그 다음에 요 1000을 넣고 다시 2000이 나오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학습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W2를 다시 픽스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1000을 넣고 500을 넣고 요 1000이 바로 다시 나오게끔. 그래서 한 칸짜리 오토인코더를 이렇게 순환시켜가지고 만들고 나서 결국에는 이게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전체 오토인코더가 학습이 되게끔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가중치 자체가 생각보다 그 글로벌 옵티멈 근처에서 생성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학습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랜덤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한 칸씩 한 칸씩만 늘려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에서 이제 제안한 좀 더 업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이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방향에서 VA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토 인코더에서 이미지 생성 알고리즘이 실은 결국에는 VA인데, VA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나온 이론인데 나중에 모양이 똑같아서 지금 오토인코더 안에서 다뤄지더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실은 오토인코더에서 나왔던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집어넣으면 오토인코더 디코더에서 이미지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제공하는 게 가장 좋은 이미지를 생성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어떻게 부여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 이거는 아까 스타일겐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어떤 레이턴트 베리어블 그냥 단순 랜덤 값이 아니라 뭔가 좀 의미 있는 분포 가정을 제공을 해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현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이 Z를 뭘로 할까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뭘 제안했냐면은 그러면 그 Z를 만들어낼 수 있는 랜덤 분포를 이미지를 통해서 학습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그 이미지에 의해서 인코더를 통과시켜서 뭐를 얻어낼 거냐면은 평균과 분산을 얻어내서 그 평균과 분산에다가 잔차를 더해가지고 만든 Z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이 결국에는 걔가 생성한 이미지가 확률적으로 생성한 디코더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게끔만 학습이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랜덤 분포가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코더는 이렇게 돼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었다면 그게 아니라 얘가 학습하는 건 인코더가 학습하는 거는 평균과 분산이라는 분포의 중요한 그 변수만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해서 만들어진 Z라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은 랜덤하게 생성이 된 거고 그 랜덤으로 생성된 이미지가 가장 현실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려면은 이 평균과 분산을 학습하기 위한 곳에 X라는 이미지를 넣어주면 되더라 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오토인코더 베리에이션 베이즈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모양은 되게 똑같은데 실은 출발점 자체는 반대에서 시작했어요. 디코더에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뭘로 만들지? 라고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다시 전환이 돼서 그러면은 그거를 분포를 예측할 수 있는 인코더를 하나 만들면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그래서 얘도 여기 코드에 보시면 여기 인코더 자체가 이미지를 넣어요. 엠니스티 이미지를 똑같이 집어넣는데 여기 마지막에 꼴이 뭐냐면은 민 값하고 베리언스 값이에요. 그러니까는 평균과 분산이 이 마지막 꼴이 돼요. 이 마지막 꼴이 되고 이걸 가지고 만들어진 샘플링. 그러니까 이 평균과 분산하면서 만들어진 샘플링이 이제 인코더의 최종 아웃풋 값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던져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받은 레이턴트 베리어블 저 Z 값을 가지고 다시 이미지를 생성하는 디코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중간에서 결합되는 형태 자체가 달라요. 오토인코더랑. 이해되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VA를 학습을 돌려보면 여기 생성 자체가 이제 랜덤 값이 계속 부여가 되니까 랜덤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던져서 이제 이미지를 여러 개를 생성해 보게끔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VA가 실제로는 이미지 생성을 훨씬 더 잘합니다. 잘해가지고 얘가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지금 학습을 하다 보니까는 저 평균과 분산은 결국엔 정규분포 과정이잖아요. 정규분포 과정으로만 이 VA가 만들어졌었어요. 만들어졌었는데 겐에서 만든 게 뭐가 있었냐면 서로 이제 그 경쟁하는 모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뭘 따왔냐면은 이 이미지를 넣고 Z 값을 만드는데 Z에 대한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라 되게 내 마음대로 생겨먹은 아무런 형태의 분포도 학습이 되게끔 여기에다가 어드버서리를 넣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얘가 학습을 해서 분포를 만들어냈는데 이 분포가 판별식을 통해 가지고 이 분포가 내가 원하는 희한한 형태의 분포인지 아닌지를 내가 원하는 분포고 여기는 인코더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포예요. 이 분포가 얘랑 같은 분포인지를 판별하는 판별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중간중간에 자꾸 이 겐이랑 똑같이 판별식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 인코더 자체가 희한한 형태의 분포를 다 수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재구성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드버서리얼 오토인코더가 나오면서 어떤 모양이 만들어졌냐면은 원래 우리가 Z 베리언스 같은 경우 Z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가우시안 분포니까 이렇게 평균 둘레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B나 B처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데이터들이 다 거기에 원하는 형태로 분포되게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어디를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숫자, 내가 원하는 필기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게끔 이 VA 자체가 훨씬 더 파워풀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가요. 이 정도까지 가서
요 빨간색은 2번, 초록색은 뭐 1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 매니폴드 영역에서부터 다 통제해가지고 마음껏 이 숫자와 나와야 되는 이미지의 생성 이미지를 통제할 수 있게끔 여기까지 발전을 합니다. 여기 한 번만 더, 예,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공간으로 통제를 했으니까 이게 실은 Z값을 내가 이 공간 안에 발생 가능한 Z값으로 다 분포를 준 건데 요 3, 6, 0, 요 근처에서 다 데이터들이 어느 Z값을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값이 나올지가 이제 예측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 VA 자체에서는. 네. 그리고 마지막 지금 디퓨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생성 모델 종류가 크게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겐이라고 해서 이 생성하고 판별하고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토인코더에서 시작되었지만 오토인코더가 아니라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집중을 하면서 만들어진 VA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생겼고, 거기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분포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통제하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제시가 돼요. 디퓨전 모델이 뭐 플로우 모델에서 조금 더 확장된 버전이라고 하는데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나오면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논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제너레이티브 이 겐 같은 경우에는 하이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까 봤듯이 DC겐 같은 경우에 하이 레졸루션으로 이제 확장해가지고 하이 퀄리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굉장히 빠르게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VA 같은 경우에는 빠른 학습이 가능하면서 내가 원하는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매니폴드 영역에서 원하는 점을 찍어가지고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VA 같은 경우에는 하이 퀄리티 이미지를 못 만들어내요. 하이 퀄리티 이미지를 못 만들어내고 로우 퀄리티만 만들어내요. 하이 퀄리티로 가려면 너무 힘들어. 그 다음에 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듯이 내가 학습시킨 이미지 외에는 잘 못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판별식에 의해서 학습이 됐으니까. 그래서 제안하는 게 디노이징 디퓨전 모델이라고 해서 디퓨전 모델에서는 실은 빠른 학습은 불가능하지만 하이 퀄리티 샘플하고 이제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노이징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가 제 깃허브에다 올려놨는데 요 케라스 모델에 들어가면 있거든요. 있는데 요게 지금 코드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뚫고 지나가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제 깃허브에다가 들어가 보시면 네, DDPM이라고 올려놨거든요. 젠 이미지에다가 이게 보시면은 어 되게 특이한데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에다가 가우시안 노이즈를 그냥 합칩니다. 노이즈를 합치고 다음 이미지 단계에서 또 노이즈를 합치고 또 노이즈를 합치고 또 노이즈를 합치고 노이즈를 합치고를 계속 반복해서 최종에는 노이즈 덩어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1000단계를 거친다고 하거든요. 1000개 스텝을 거쳐가지고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를 랜덤 노이즈를 아주 조금씩 가해서 총 1000번이 도달했을 때 다 노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은 그 어떤 공간 안에 어떤 그 육각형 공간 안에 연기를 이렇게 딱 뿜었을 때 그 연기가 퍼지면서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은 연기가 꽉 찬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뿜었든 이쪽에서 뿜었든 어느 쪽에서 뿜었든 마지막 결론은 노이지한 상태로 그냥 딱 풀리 딱 찬 상태가 돼요. 근데 이거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전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한 게 이런 공기 역학인가 그쪽에서 이제 제안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대로 가져와서 어떻게 한 거냐면 그냥 가정만 하는 거예요.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의 1000단계를 거쳐서 노이즈를 합치면 결국에는 노이즈 덩어리가 될 거고 우리는 알고리즘 통해서 이 노이즈 덩어리에서 역으로 이미지로 환원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학습해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미지가 만약에 100만 개가 있으면 100만 개를 1000번의 노이즈를 만들어 이 모든 단계를 학습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알고리즘 자체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랜덤 노이즈를 피킹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랜덤 스텝을 그냥 피킹을 해요. 그러면 그냥 알고리즘에 의해서 얘한테 만약에 이미지 3번 이미지, 강아지 이미지를 딱 가져온 다음에 한 350번 이란 랜덤 숫자가 스텝이 결정이 됐어. 그러면은 350
번째 이미지와 노이즈가 한 번 더 합쳐서 351번째 이미지 두 개만 함수에서 그냥 만들어내요. 그런 다음에 351번째 이미지에서 350번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노이즈를 없애는 과정의 함수 그 뉴럴 네트워크를 유넷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하나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실은 학습하는 건 유넷 하나예요. 유넷 하나인데 이미지가 굉장히 많고 그게 1000개 스텝이 되다 보니까 샘플링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샘플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미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되냐면은 얘한테 노이즈를 던졌을 때 그 노이즈를 좀 더 구체화된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함수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결론은 뭐냐면은 굉장히 사람이 보기에 애매한 이미지도 얘한테 유넷에 넣으면은 점점 더 현실적인 이미지로 바꿔줘요. 그래서 훨씬 더 고해상도의 이미지면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요 중간에 유넷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넣어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여기 이미지가 들어가면 여기 이미지가 나오는데 요게 뭐냐면은 노이즈가 한 단계 더 들어간 이미지고 그다음에 여기가 노이즈가 한 단계 없어진 이미지가 나오게끔 하는 거고요. 요 중간에 어텐션 모델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얘가 노이즈가 없어질 때 어떠한 방향성으로 없어져야 되는지가 요 중간에 있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다 묶여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요런 과정을 거치는데 요 알고리즘이 이거는 그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이제 샘플이고요. 샘플에 제가 함수만 조금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꽃을 만드는 거고, 요게 이제 가우시안 디퓨전이라고 해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이 클래스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스텝에 노이즈를 한 단계 더 추가하는 그 함수입니다. 그다음에 동시에 다시 환원하는 노이즈를 없애는 방향까지도 같이 함수에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들어가 있고 네. 이런 이미지, 꽃 이미지 이런 꽃 이미지고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트레이닝 함수 한번 열어보시면 그냥 랜덤하게 계속 샘플링을 해요. 스텝도 랜덤하게 샘플링하고 이것도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체크 포인트가 있으니까 우선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가 되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갑니다. 하나 더 나가는 게 결국에는 디퓨전 모델이 잘하는 건 뭐냐면은 노이즈를 통해서 현실에 가까운 형태로 이미지를 바꿔나가는 작업은 잘하는데 이제 용량이 이미지 자체가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쓰게 되면은 너무 헤비해요. 너무 헤비해서 모델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학습도 오래 걸리고 생성도 오래 걸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VA랑 오토인코더 때를 생각을 해가지고 야, 원본 이미지를 쓰지 말고 원본 이미지를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매니폴드 영역으로 낮춘 다음에 그것을 디퓨전 모델에 태우자. 그런 다음에 디퓨전 모델을 통과한 결과를 다시 업스케일링 해가지고 디코더를 통해서 이미지로 바꿔버리면 그러면은 레이턴트 베리어블 안에서 이 다양한 가능성들을 이 노이지하게 바꿔가지고 디퓨전 모델은 통과를 하고 양쪽 이미지 업스케일링하고 다운은 이제 인코더 디코더에 의해서 진행을 하자 해서 만들어진 게 스테이블 디퓨전입니다. 네, 스테이블 디퓨전이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클립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클립은 뭐냐면은 텍스트하고 이미지하고 합쳐가지고 학습이 돼 있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캐치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반영했냐면은 그 디노이징 할 때 유넷에서 중간에 레이턴트 벡터에다가 연결을 해줬어요. 연결을 해줘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전달한 텍스트 방향으로 디퓨전 모델이 이미지를 생성해 나가게끔. 가령 내가 여기다 강아지라고 줬으면 이 스텝을 노이즈를 디노이징 하는 과정에서 강아지 방향으로 디노이징이 되게끔 학습을 해서 결국에 이제 이 컨디션을 부여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까지 된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이에요. 그거에 대한 소스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디퓨전 모델이 이미지를 생성을 해요. 생각보다 앞에 애들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해요. 실제 없는 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제가 만약에 이 랜덤 값을 이런 레이턴트 베리어블 만들어 가지고 이 제너레이터 과정을 요것만 바꿔놓은 건데 과정을 실행을 하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1000개 스텝이 이제 랜덤 값에서부터 이게 쭉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면서 이게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그냥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만들어낸 거예요. 요 랜덤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랜덤에서 시작을 해서 얘가 유넷을 통과하면서 점점 노이즈가 사라져요. 노이즈가 사라지는데 노이즈가 사라지는데 얘가 이제 노이즈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이 함수 안에 보시면은 얘는 이제 컨디션이 없어요. 컨디션이 없다 보니까 노이즈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랜덤이 한 번 더 반영이 돼요. 그래서 같은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던지더라도 계속 새로운 이미지로 변환돼서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게 실은 그래가지고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걸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누가 했냐면은 스테이블 AI라는 단체에서 7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학습 가중치를 다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수많은 이미지 생성 알고리즘들이 엄청나게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쓸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기터 코드만 받아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컨디셔널 컨트롤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추가로 나왔어요. 그래서 얘들은 뭘 했냐면은 스테이블 디퓨전 자체가 7억 원을 들여서 굉장히 고퀄리티로 학습이 돼 있잖아요. 그럼 얘를 락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얘를 똑같이 옆에다 카피를 뜹니다. 카피를 뜬 다음에 여기에 컨디션 블럭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이 중간에 연결을 뭘로 하냐면은 제로 베이스 컨볼루셔널로 다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영향을 주지 않게끔 초기 값은 영향을 주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뭘 하냐면은 요 오른쪽에 가령 뭐 스케치를 던진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컨디션 왜 이게 사람 모양 같으면 팔 위치라든가 이런 컨디션을 던져가지고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생성하게끔 그 생성하는 과정 중에 중간에 그 유넷에 얘가 계속 반영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 컨디션을 더 많이 반영하게 만들거나 적게 반영하게 만들거나 해서 여기만 오른쪽만 학습시킨 컨디션 네트워크를 따로 또 제공을 합니다. 그럼 두 개를 붙이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 중에 이 컨디션 제약 조건이 계속 들어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은 꼴은 이거였어요. 실은 원하는 꼴은 이거였는데 이렇게 점점 디퓨전 모델이 노이즈를 점점 사라지게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과정입니다. 자, 세미나는 여기까지.